물론 양 교수는 주인공급이니까 죽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는 피의자는 양 교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양 교수가 죽었어. 근데 한준이는 아직 피의자 전환 안 됐지만 의심이 되기는 해. 이 상황에서만 양 교수가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스쿨 리뷰를 계속 해볼 생각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양 교수가 좀 이제 피의자로 엄청나게 의심을 많이 받고 있다가 막판에 한준이라는 학생이 이제 어라? 쟤도 이상한데? 이러면서 2편이 끝났었죠. 예, 맞죠. 그래서 이제 뒷 이야기가 계속 나올 텐데 같이 드라마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혐의에 대한 얘기 나누진 않고 먼저 지금 요 책방 씬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한준이랑 강솔이랑 둘 다 이제 로스쿨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책을 이제 강솔이 팔러 왔어요. 손 변호사님도 예전에 헌책방에다가 책 같은 거 팔아본 적 있어요? 저는 책 판 적은 없어요, 헌책방에. 그래요? 저는 책을 막 여러 권 사진 않았거든요. 저는 보통 공부할 때 책을 최소화시키려고 했어요. 이 공부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다른 사람들은 이 책 샀다 저 책 샀다 이렇게 여러 권 사서 한 번에 쭉 보는 스타일이라면, 저는 하나를 사면 그거 그냥 계속 돌려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헌책방을 가서 저는 책을 팔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책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사실 이게 책이 많아서 이제 충동적으로 구매를 했다가 나중에 너무 많아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고학생들은 포기해서 파는 경우. 포기해서 팔거나 아니면 오늘 내가 술을 마시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은 아껴뒀던 이제 헌법책을 하나 꺼내가지고 갖다 팔고 그걸로 사먹고 이런 적 없어요? 그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강솔이 이제 책값을 계속 올려달라고 아저씨랑 흥정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옆에 이제 한준이가 뉴스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해라. 내가 네 책 사줄게. 그러니까 강솔이 나는 사실 한국대 로스쿨에 합격한 엄청 짱인 사람이다. 내 책을 사면은 좋은 기운을 받아서 너도 합격할 것이다. 이러면서 좀 시세보다 비싸게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강솔 동생 이제 강별이라고 있어요. 강별이 언니 지금 사기친 거 아니냐고.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아니 한국대 아직 합격도 안 했으면서 합격대 들어갔다고 기막해가지고 책을 판 거 아니냐. 도대체 이 드라마 세계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애기도 법률 전문가예요. 보면 아직 초등학생도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서 언니 사기꾼이 되고 싶지 않으면 그럼 언니가 실제로 한국대 로스쿨에 들어가면 되잖아 말을 하는데 됩니까 이게? 사기죠, 사기. 그죠. 범죄 발생한 이후에 실제로 한국대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강솔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은 변하진 않죠. 여기 보면은 우리 전직 검사 양 교수님이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돼서 구치소에 있다가 밖에 나갈 일이 생겼어요. 보통은 재판하러 많이 나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현장 검증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현장 검증이든 재판이든 하러 가는데 옷이 갑자기 바뀌어요. 정장으로. 이럴 수 있나요?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올 수는 있죠. 미교수들은 재판 받을 때 옷을 바꿔 입고 갈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다가 이게 사건이 좀 오래되긴 했는데 좀 의뢰인 분이 난 정말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나는 이 수영복을 입고 나갈 수가 없다.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사복으로 환복하고 나가고 싶다.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결국 그냥 일반 복장 교도소에서 입는 복 입고 나오긴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장 검증을 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엽들이 자꾸 생겨요. 이제 원래는 이제 서병주 전 검사장이 저혈당이 와가지고 양 교수가 설탕을 커피에 녹여서 먹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설탕 봉지가 사라졌어. 그리고 여기 범죄 현장 바로 옆에 계단에서 서 전 검사장의 안경의 콧받침 그게 부러진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준이 서 전 검사장의 조카가 의심되는 쪽으로 지금 드라마가 이제 좀 몰아가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사실 한준이 로스쿨 학생일 뿐이지 특별히 권한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셀프로 수사를 엄청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삼촌이 뺑소니 치는 몇 년 전에 검찰에서도 못 찾아서 미제 사건으로 끝났던 그 사건의 결정적인 영상을 또 확보를 해가지고 양 교수한테 보내주고 혼자서 붙이고 장구치고 다 잘해요,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어떻게든 이제 양 교수에서 점점 이제 한준이를 이제 좀 의심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정황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죠. 한준이가 열심히 로스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찾아오더니 상속 포기하는데 확인을 하라고 해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서 전 검사장의 와이프예요. 숙모죠, 숙모. 근데 왜 그러느냐?
지금 보면은 그 서 검사장이 이제 그 한준이한테 거액의 유산을 남겼다고 해요. 그런데 그 뭐야, 우리 친자식보다 너한테 더 많은 돈을 남겼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포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한준이는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자꾸 너 사인하라고 해요. 이런 무슨 죄가 되죠? 강요. 그렇죠. 강요죄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양 교수님이 직접 현장 검증을 가가지고, 이분은 현장 검증을 가면 보통 이제 범죄를 재현을 해야 되는데 재현을 안 하고 거기서 셀프로 또 수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초동 수사에서 그 안경 코받침이 발견이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며칠이 지난 시점까지 그 자리에 계속 가만히 있어가지고 때마침 양 교수님이 발견을 해가지고 요거를 근거로 다시 재부검을 하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 땅속에 묻었는데 다시 파내가지고 재부검을 해요. 이거 가능한가요? 가능한가? 이미 오염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까지 가는 케이스는 별로 없긴 하죠. 그 여기 보면은 그 강솔 학생이 우리 양 교수님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개인적으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제 면회도 왔는데 그 면회가 제한이 됐대요. 면회가 제한됐다고 하니까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국선 변호사가 접견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한테 부탁을 하더니 국선 변호사랑 이제 뭐 아무런 뭐 관계도 없는 강솔이 같이 들어가서 독립된 공간에서 접견을 하고 있어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아, 그렇죠. 드라마니까. 이거 관련해서 그 의뢰인분들도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문의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님하고 좀 같이 해가지고 접견할 수 없냐. 우리도 이렇게 좀 열린 공간에서 조금 아들이나 뭐 아니면 가족 뭐 아빠 좀 오래 보고 싶다. 근데 불가능해요. 저희가 하는 접견실이랑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반 접견실이랑 다르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이 가는 접견실에 일반 사람이 같이 따라와서 동시 접견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우리 뭐 학생이 둘이 따라와가지고 강솔이 열심히 이렇게 좀, 아니 교수님 열심히 교수님이 무죄라는 걸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남학생이 아니야? 그럴 필요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유죄라는 심증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만 우리는 작업을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맞죠? 이게 교과서적으로는 맞죠. 그쵸.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피의자 아니면 피고인이 자신한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피고인한테 죄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증명해내는데 실패하면 그 사람 무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실무상으로도 그런가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배운 거랑 실무랑은 조금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얘가 하는 말이 진짜 저희가 배운 대로 정석대로 간다면 이게 맞는데, 실무에서는 실제 이 정도 되면 유죄가 다 선고되는 것 같아요. 예. 그쵸. 그래서 피의자, 피고인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내가 죄가 없다는 증거도 열심히 내고 해야겠죠. 네, 그래서 아까 그 양 교수님이 셀프로 현장 검증을 가장한 이제 수사를 나가가지고 콧받침을 발견을 했잖아요. 콧받침을 보면은 이거는 당연히 계단에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또 그 전에 안 나왔는데 한준이가 그 당일에 이제 그 서 전 검사장을 이렇게 계단에서 밀어가지고 부러졌다는 게 확인이 돼요. 그렇게 그 계단에 굴러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 한준이가 119에 신고한 내역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삼촌을 민 것도 맞다 이렇게 인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장이 어라? 증거가 자꾸 좀 새로 튀어나오는 게 한준이를 노리고 있는 것 같네? 해가지고 이제 한준이한테 가요. 근데 그러면은 한준이도 의심이 되고 양 교수도 의심이 돼요. 한 사건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서 피의자가 2명일 수 있는 공범. 야, 공범이 아닌 공범이 아니면 없긴 하죠. 그렇죠. 지금. 한준이가 만약에 살인범이라고 하면은 이제 양 교수는 이제 혐의 없음이 되는 거고, 양 교수가 그대로 가면은 한준이는 이제 그 피의자가 또 될 수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물론 이제 공범이라면 둘 다 피의자가 될 수 같이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건이랑 또 별개로 로스쿨 생활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성적을 이렇게 공시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직접 교수실로 찾아와서 받아가라,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그 조교가 이렇게 보내주는지 문자로, 아니면은 성적표를 이렇게 공시를 하는데 그때 전체 성적을 다 공시를 해요. 근데 실명을 안 쓰고 내가 학기 초에 지정한 나만의 비밀 아이디로 이렇게 해요. 저도 이거 한번 로스쿨 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그 교수님이 있었거든요. 신기하네. 특이하네 이거. 네. 여기서도 그런데 사실 나만 아는 그 아이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모를 것 같잖아요. 다 알 것 같은데 근데. 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양 교수의 혐의가 약간씩 떨어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양 교수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달려오더니 칼로 쑤셔요 이렇게. 나중에 밝혀지고 보니까 양 교수가 검사이던 시절에 집어넣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요 양 교수가 검사한 거는 되게 옛날이잖아요. 교수된 지 꽤 됐단 말이에요. 아니 양 교수는 지금 미결수잖아요. 예전에 양 교수가 집어넣은 사람은 기결수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나요? 못 섞이지 원칙적으로. 그렇죠. 섞일 수가 없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구치소, 교도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구치소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교도소 안에 내부적으로 구치소가 있는 곳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결수랑 수용소는 엄격하게 분리돼서 관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섞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양 교수 칼에 찔려가지고 바로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은 됐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수혈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것이다 의사가 얘기를 해요. 근데 때마침 양 교수가 희귀한 혈액형이에요. RH-5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예산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양 교수는 주인공급이니까 죽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는 피의자는 양 교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양 교수가 죽었어. 근데 한준이는 아직 피의자 전화 안 됐지만 의심이 되기는 해. 이 상황에서만 양 교수가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원칙적으로 이제 뭐 피의자가 일단 사망한 사건이니까 공소권 없음 종결이 되는 게 원칙이긴 하지. 그 실제로는 왠지 더 파가지고 한준이를 피의자로 바꾸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만약 한준이가 정말 범인이라면. 근데 실제로는 지금 혐의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은 수사가 거기서 중단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양 교수는 살아났어요. 근데 보니까 아까 와가지고 그 양 교수 면회 왔던 그 남학생이 고소장을 쓰고 있어요. 무슨 고소장인지는 이제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양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숙모도 어떻게든 그 조카를 범죄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부검을 했을 때에는 이거는 약물과다, 필로폰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것이다 했는데, 한준이가 범인이 되려면은 계단에서 밀어가지고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돼야지 한준이한테 혐의가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부검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도 원래 1차 부검에서는 없던 뇌출혈 얘기 갑자기 나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이상했던 게, 부검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의심되는 부분만 까보는 건 아니거든요. 다 전체 다 하잖아. 전체 다 까봐요. 근데 뇌출혈이면은 여기 두개골을 열었을 때 피가 고여있는 게 안 보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락됐다는 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뒤로 가면은 부검한 의사가 사주를 받아서 주작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양 교수님이 이제 그 아까 구치소에서 칼로 이게 칼빵을 맞았잖아요. 근데 일단 그 양 교수님은 피의자로서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었죠. 근데 칼로 찔린 거는 피해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까 그 양 교수님 칼로 찌른 그 또 다른 가해자, 근데 그 가해자의 변호를 자기의 변호를 맡고 있는 국선 변호사가 맡으라고 해요. 이것도 되나요? 이 뭐 피해자가 동의를 한다면은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쵸. 근데 동의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양 교수님 성격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청탁 비스무리한 느낌도 나고, 이 그 칼로 찌른 그 사람한테 너 지금 이대로 가면 살인 미수가 된다. 하지만 나의 국선 변호인을 너도 이제 마찬가지로 선임을 하게 되면, 근데 이때는 사선으로 하는 거겠죠? 우리 국선 변호인도 돈 좀 벌어야 되니까 사선으로 선임해. 그러면은 살인 미수가 아니라 상해죄로 바뀔 수도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좀 근데 좀 나간 것 같죠. 이제 그 사람이 죽일 의도로 찔렀는지 단순히 상해 의도로 찔렀는지는 사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건데, 그걸 피해자가 정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양 교수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또 그 담당 검사가 찾아와요. 이거 많이 다쳤으니까 경보석을 신청을 하시라. 그러니까 양 교수님이 되게 언짢아하면서 국선 변호사한테 너 할 말 없냐, 이런 경우에는 병보석이 아니라 구속 취소를 검사인 당신이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좀 다르긴 하죠. 보석은 일단 이 사람이 혐의도 있고 그런데 봐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구속 취소는 일단 뭐 무조건 혐의가 없다는 건 아니고 구속 사유가 사라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든 간에 검사 네가 잘못 나를 구속시켰으니까 네 스스로 그걸 인정해라, 요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되게 신경전을 벌이죠. 그래서 결국은 구속 취소가 됩니다. 여기 그 피의자는 여전히 피의자 신분이긴 한데, 이제 뭐 칼빵도 맞았는데 어디 도망가겠냐, 이제 뭐 도주 우려가 없으니까 내가 구속 취소해 준 거다 얘기를 하죠. 여기서 또 양 교수님이 크게 한번 매깁니다, 검사를.
아까 그 초반에 그 남학생이 고소장 쓰고 있었잖아요. 이제 이 담당 검사는 피의 사실 공표죄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참 버라이어티 하십니다, 이분도. 그래가지고 우리 양 교수님이 구속도 취소되고 다시 와가지고 강의를 시작해요. 근데 하라는 강의는 안 하고 자기 사건 얘기를 학생들한테 케이스로 풀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둘 중 하나죠. 양 교수가 필로포드 과다 복용시켜서 사망한 것이냐, 아니면은 계단에서 밀어가지고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냐. 그 둘 중에 어떤 게 사인이냐에 따라서 죄명도 휙휙 바뀌죠. 양 교수가 이제 그 필로폰을 많이 먹이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한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양 교수님이 살인죄가 되겠죠. 그리고 요 한준이 학생 조카가 민 거는 다치긴 했지만 바로 그게 사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고의로 밀었으면 상해죄고 과실로 밀었으면 과실치상죄가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한준이가 밀어서 낙상하면서 뇌출혈이 사망의 주 원인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한준이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고의로 밀었으면 한준이가 살인죄가 되는 거고, 과실로 밀었으면 한준이가 과실치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죄명이 휙휙 바뀌죠. 실제로 법대에서도 이렇게 그 경우를 나눠가지고 이때 무슨 죄가 되고 어때 저럴 때 무슨 죄가 되고 이런 짓을 많이 하죠. 많이 배우죠. 배울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건에 피의자가 공동정범이 아닌 이상 둘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얘가 했거나 제가 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사실 뭐 필로폰을 많이 먹여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계단에서 밀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사실 이거는 공동정범으로 엮기 힘들어 보이죠. 너무 행위 태양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둘이 애초에 이제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네가 한번 계단에서 밀어봐, 안 죽으면 그 다음에 내가 달려가가지고 필로폰을 먹일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요 검사님은 본인이 이제 그 피의사실 공표죄로 한번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나니까 굉장히 빡쳤나 봐요. 뭔가 양 교수를 너무 풀어주기 싫어. 그렇다고 한준이가 의심되니까 한준이 놔줄 수도 없어.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아무래도 무리한 기소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가끔씩 검찰이 좀 무리하게 이게 되나 싶은 공소사실로 기소하는 경우가 있죠. 예, 가끔씩 있긴 하죠. 예.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때는 뭐 무죄가 나오고. 그럼 과연 여기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용 봐서는 계단에서 민 거랑 필로폰 먹인 거를 공동정범으로 엮는 건 너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로스쿨 3편이랑 4편까지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뭐 계속 이제 막 바뀌고 있어요, 그 용의자가. 근데 지금 이제 4편까지 봤잖아요. 앞으로 거의 뭐 10편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용의자가 몇 번 더 바뀔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요. 그래야지 보지. 그래서 또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바뀔지는 저희도 같이 함께 보면서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